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권력과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부 마키아벨리, 냉혹한 현실을 꿰뚫다. 군주론의 탄생. 착하게 살면 결국 잘 된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흔히 듣고 믿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정의롭던 이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반대로 냉혹하고 교활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광경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직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군주론은 권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낸 고전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는 어땠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귀족도 권력자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 덕분에 그는 젊은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자 행정관으로 중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16세기 이탈리아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닌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로마, 나폴리 등 수많은 도시국가가 각자 권력을 놓고 다투며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국가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깨뜨리며 전쟁과 음모를 반복하는 상황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라는 강력한 은행가 집안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까지 좌지우지하며 도시 전체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반발로 인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권력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잃고 쫓겨나는 극적인 순간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피렌체 공화국은 한때 메디치 가문의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봉기를 통해 잠시나마 공화정 체제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로마 교황청 또한 정치 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청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무자비한 정치 술수와 군사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르자 가문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정치판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배신과 음모, 부패를 거리낌 없이 일삼았습니다. 이 같은 냉혹한 현실은 마키아벨리로 하여금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 뒤를 이은 율리우스 2세는 전쟁하는 교황이라는 별명처럼 군사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교황령을 확장하며 교황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렇듯 교황권과 메디치 가문, 외세가 얽힌 복잡하고도 치열한 권력 투쟁의 시대, 마키아벨리는 그 한복판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상은 선의와 도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힘과 술수, 냉혹한 현실 인식 없이는 개인도 국가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군주론은 왜 쓰였는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평생 피렌체의 공화정을 위해 헌신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탈환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투옥과 고문까지 겪으며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시골에 은거하며 고전을 읽고 과거 역사 속에서 현실 정치의 본질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몰락의 문제라는 점을. 군주론은 바로 이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메디치 가문에 바치는 권력 획득과 유지의 실전 전략서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통해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하려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1513년에 완성되었으나 정식 출간은 그의 사후인 153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필사본 형태로 유럽 각국에 널리 퍼지며 군주와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후대 역사에서 마키아벨리의 현실 정치론이 구현된 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카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왕비가 되었으며 이후 섭정으로서 프랑스 내 종교전쟁과 귀족 분열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고 냉혹한 정치술을 구사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군주론을 직접 읽었다는 근거는 없으나 후대 평론가들은 그녀의 정치적 행보가 결과적으로 군주론적 현실주의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해왔습니다. 군주론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읽히며 현실 정치의 냉혹함과 권력 유지의 논리를 대표하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3. 군주론만이 아니다. 마키아벨리의 저작 세계. 마키아벨리는 단지 군주론 한 권만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사 논고에서는 고대 로마의 역사와 시민 덕성, 공화국의 번영과 몰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유롭고 오래 지속되는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색했으며 법치와 시민 덕목, 공화정 체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저작은 현대 공화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전쟁의 기술에서는 정치와 군사력의 불가분 관계를 강조하며 강한 시민 군대 없이 튼튼한 국가는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희곡 만드라골라에서는 당시 사회의 위선과 인간 욕망의 비루함을 유머러스하게 꼬집으며 풍자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도 피렌체의 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연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인간 본성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시대를 넘어 연극 무대 위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권모술수만을 가르친 교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면서도 공화와 자유, 법치와 덕 같은 더 큰 이상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상가였습니다. 4.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군주론에 주목하는가? 군주론은 마키아벨리 사상의 가장 냉혹한 본심이 담긴 책입니다. 그가 바라본 권력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읽히며 논란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키아벨리를 비윤리적인 현실주의자라 비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의 글을 통해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배웁니다. 군주론은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군주는 약속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하며 선을 추구하되 필요하다면 악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너지는 군주는 언제나 순진했고 권력을 지키는 군주는 냉정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순진한 도덕에 의존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군주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 이들에게는 불편한 책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2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가 직면한 현실과 그 극복법. 1. 새로운 군주는 왜 위험한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오랜 전통과 제도, 민심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상속 군주국. 다른 하나는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신생 군주국입니다. 상속 군주는 시간이 쌓아올린 관습과 신하들의 충성, 민심의 안정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군주에게 자연스러운 권위와 지속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신생 군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새로이 권력을 잡은 군주는 민심이 아직 불안정하고 기존 권력층의 반발과 시기 속에서 늘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탓에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 군주는 민심을 얻고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예로 든 체살의 보르자는 바로 이러한 신생 군주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막강한 권력과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세력을 넓혔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적대에 부딪히며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군주가 운에만 기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세상 일의 절반은 운명에 달렸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지혜와 결단, 용기로 개척해야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힘을 다져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군주가 갖추어야 할 5가지 현실적 조건. 마키아벨리가 제시하는 군주의 덕목은 결코 이상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오직 현실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첫째, 군주는 반드시 자신의 군대를 직접 보유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용병이나 외국군은 금전적 이익이나 자국 이익에 따라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군주들이 용병에 의존하다 배신당하거나 패망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군사력에 있으며 이를 직접 다루는 자만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둘째,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사랑은 불안정하고 쉽게 변하지만 두려움은 질서와 권위를 세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미움과는 다릅니다. 미움은 반란을 낳지만 존중 속에 깃든 두려움은 안정적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조언합니다. 미움은 피하되 두려움은 잃지 말라. 군주는 민심을 잃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려 애쓰다 보면 권위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복종하지만 미움 속에서는 반란이 자랍니다. 백성은 최소한의 정의, 안정, 그리고 과도한 고통의 부재를 원합니다. 군주는 그들의 기대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되 과도한 기대는 절제해야 합니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의 균형 속에서 민심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셋째, 지나친 관대함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무분별한 관대함은 군주의 재정과 군사력을 약화시킵니다. 필요할 땐 인색할 줄 알아야 하며 마키아벨리는 인색함이 권력을 더 오래 지속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선악의 잣대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힘과 이익의 게임입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 폭력, 배신도 감수해야 합니다. 도덕보다 결과가 우선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군주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강해야 합니다. 여우는 함정을 피하고 사자는 적을 위압합니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군주는 내외부 위협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 군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기에 대비할 수 있지만 신하나 귀족, 심지어 가까운 혈육 중에도 권력을 노리는 자는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기회가 오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군주는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세티미우스 세베루스는 군대를 장악해 내부 반란을 미연에 차단했습니다. 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덕과 관용으로 내부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냉혹함과 유지하기 위한 덕목은 다르며 군주는 상황에 맞는 얼굴을 냉철히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4. 포르투나와 비르투, 절반은 인간의 몫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 유지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포르투나, 즉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자연의 힘. 반면 비르투는 인간의 결단력, 통찰력, 용기, 지혜를 의미합니다. 운명은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 같지만 미리 대비된 둑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군주는 운명의 변덕에 휘둘리지 말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필요할 땐 운명을 길들이려 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운명은 여성이며 대담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그녀를 다룰 수 있다. 비르투란 현실을 꿰뚫는 눈, 타이밍을 읽는 감각, 그리고 대담한 실행력을 뜻합니다. 포르투나와 비르투, 이 둘의 조화만이 권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변화에 적응하라. 마키아벨리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군주의 필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는 군주는 결국 도태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도 변합니다. 군주는 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전략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연한 군주는 살아남았고 고집스러운 군주는 무너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권력 생존의 열쇠입니다. 3부 군주론이 남긴 것과 오늘날의 의미. 1. 군주론이 당시 사회에 던진 충격.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당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 윤리가 정치와 도덕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통치자는 신의 뜻에 따라 선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믿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선과 정의만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거짓과 폭력, 배신이 필요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군주론은 흔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키아벨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단 하나, 권력의 본질은 현실이다. 힘과 지혜, 현실 감각 없이는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냉혹한 통찰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후 미친 영향. 군주론은 단순히 르네상스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외교, 기업 경영, 조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정치 현실주의의 시초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 권력의 작동 방식, 인간 심리를 꿰뚫는 통찰. 군주론은 정치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가장 먼저 꺼낸 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나폴레옹은 이 책을 침대맡에 두고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군주뿐 아니라 권력을 다루는 모든 리더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3. 현대적 의미와 해석. 오늘날 우리는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주론은 무의미한 책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기업 경영, 조직 운영, 리더십 분야에서도 군주론의 통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기업 세계 역시 정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는 현실을 직시하고 때로 냉정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 조직 내부의 권력 구도, 이해관계를 꿰뚫어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권력은 선한 자의 것이 아니다. 똑똑하고 냉철한 자의 것이다. 현실을 꿰뚫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군주론이 오늘날까지도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히 결단하라.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남긴 냉정하지만 분명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군주론이 전하는 현실의 무게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과 악의 단순한 구분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